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우진입니다. 여러분은 4월 10일 총선을 앞두고 어떤 이슈에 가장 눈길이 가십니까? 어제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언론기사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지역별 유권자의 관심 이슈를 정리한 공약 이슈 트리를 공개했습니다. 강원 지역 유권자들은 자연재해와 사건 사고에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좀 더 세부적으로는 강원 소방당국, 지역경제 활성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등의 키워드가 많이 언급됐습니다. 중앙선관위 정책공약마당 사이트에서 보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선거 전 후보들의 정책을 살펴보고 또 비교하시는데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원도의 오늘과 소통하는 시사 큐레이터 생방송 더 인사이드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생방송 더 인사이드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6시 43분 지나고 있습니다. 한 주간의 가장 핫한 이슈를 탈탈 털어드리는 시사인 이슈 시간인데요. 오늘도 진보와 보수를 대표하는 두 분 전문가 모셨습니다. 국회의원에서 재하의 농객으로 돌아온 정치계 풍나 황영철 전 국회의원, 교수계 핵인싸 돌아온 까레이스키 김용식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 목요일이었습니다.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4월 10일 총선 선거구 획정안이 가까스로 처리가 됐습니다. 여야 밥그릇 싸움에 애꿎은 강원도는 서울 면적의 8배에 달하는 공용 선거구가 생겨날 뻔했는데요. 왜 자꾸 정치권은 선거일이 임박해서야 졸속으로 선거구를 획정하는 것일까요? 앞으로 이런 행태를 막을 방안은 없을까요? 오늘 시사인 이슈에서는 또 이상한 선거구 획정 어떻게라는 주제로 탈탈 털어볼까 합니다. 여야는 지역구 의석수를 253석에서 254석으로 늘리고 비례의석을 47석에서 46석으로 줄이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결국 거대 양당이 영호남 텃밭을 지키기 위해서 비례대표를 줄인 셈인데 당장 꼼수란 비판 나오고 있고요. 황 전 의원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글쎄, 뭐 여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꼼수란 표현은 좀 과한 것 같고요. 네. 이제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안을 보면 서울과 전북에서 한 석씩 줄어드는 현상이 안이 나왔어요. 예. 근데 서울은 뭐 그렇게 논란이 없었는데 전북 같은 경우는 민주당 텃밭이잖아요. 그리고 지방인데 또 전북의 입장에서 봤을 땐 전북에서 한 석의 국회의원이 줄어든다는 것은 전북 발전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도민들은 판단할 것이거든요. 우리 강원도에서도 만약에 한 석이 줄어든다. 물론이죠. 우리 강원도민들 반발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반발을 어떻게 좀 수용해낼 것인가를 가지고 여야가 옥신각신했어요. 만약에 전북에서 호남에서 한 석이 줄어들면 영남에서도 한 석 줄여라. 이런 안과 호남 한 석을 살리되 비례의석을 줄이자. 이런 안들이 굉장히 팽팽하게 맞섰는데 결국은 전북의 의석을 한 석 살리고 그리고 비례대표 의석을 줄이는 쪽으로 결정이 됐죠. 좀 뭐 나름은 그래도 좀 뭐 합리성이 그래도 좀 그중에 나은 결정을 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지방의 지역구 의석이 한 석 줄어드는 것은 지역으로서는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비례대표 한 석이 줄어드는 것은 그렇게 국민들이 생각하기에 큰 피부로 와닿거나 또 전체적인 국회 의정 활동에 큰 영향이 있을 거라고 판단하기 좀 어렵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꼼수라고만 얘기하기는 좀 무리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 의견 주시죠.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이상할 게 뭐 전혀 없다. 왜 그러냐면 이분들은 늘 그렇게 해왔어요. 그러니까 자기 지역구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 뭐 꼼수라고 얘기했지만 뭐 꼼수뿐인가요? 수많은 트릭을 써가지고 지역구를 사서해 왔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뭐 우리 같은 경우에도 사실 춘천을 쪼개가지고 다른 지역에 붙인 것 사실 원래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한 것들은 우리도 여서적을 지켜야 되니까 그렇게 한 거고요. 그렇게 보면은 사실 서울의 지역구를 없애는 건 쉬운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방의 지역구를 한석 없애는 것은 상당히 치명적이다 하는 것에 이제 상당히 동의를 하고요. 사실 수도권보다는 더 확실한 자신들의 지역구, 의석을 지키는 것들이 그들에게는 상당히 중요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포기하기는 더욱 어려워지는 거죠. 예. 그러니까 경상도, 전라도 지역에서 만약에 한석을 없앤다. 그럼 양쪽 누구라도 그랬을 거다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이제 늦게 결정해서 문제인 거지 좀 더 일찍 그렇게라도 결정을 했으면은 문제가 없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은 남는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죠. 공직선거법 보면은 선거구획 정시하는 선거 1년 전입니다. 예. 22대 총선을 41일 앞두고 선거구 획정이 이루어졌는데 문제는 말씀하신 대로 선거구 획정이 계속해서 늦어져 왔다는 데 있다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역대 선거구 획정을 살펴보면은 17대 총선 같은 경우는 선거 37일 전, 18대 선거는 47일 전, 19대 44일 전, 20대 42일 전, 21대 39일 전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뭐 만성지각이다 이렇게 표현해도 될 것 같은데 왜 여야가 이렇게 선거구 획정을 미루다가 이게 선거 다 와가지고 졸속으로 처리하는 걸까요, 교수님?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예. 그런데 어쨌든 국회의원들, 현역 의원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선거구를 늦게 결정하는 것이 그들에게 불리하지 않다는 거예요. 유리하다. 그러니까 선거구를 뭐 1년 전에 결정하게 법으로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구 획정을 갖다가 늦춰도 그러니까 선거일 뭐 한 달까지 끌고 가도 별 문제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법으로 안 된다라고 되는 법은 없으니까. 그러니까 끌 만큼 끄는 건데 좀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런 것들이 너무 길어지다 보면은 그러니까 선거 활동하고 등록하고 이런 게 짧아지잖아요. 그러면 정치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사실 이 정치판에 등판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느 지역에 어떻게 출마해야 되는지 하는 것들을 결정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그래서 어느 지역에 내가 출마해야 어떤 공약을 만들어낼 것인가 하는 것들도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역 입장에서는 경쟁자가 없어진다는 입장에서 유리할 것 같다 생각 들고요. 또 하나는 선거구 획정에 따라서 여야의 유불리가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강원도 같은 경우에도 요번에 이제 뭐 대선거구가 만들어질 뻔했잖아요. 사실 민주당에서는 별 관심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어차피 이 지역은 전부 다 국힘 쪽에 관련되는 분들이 다 연관돼 있거든요. 하지만 국힘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이슈가 될 수밖에 없었죠. 왜 그러냐면 지역구를 어떻게든 사수해야 되니까.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그러니까 지역구가 어떻게 획정되느냐에 따라서 여야의 유불리가 갈릴 수 있다. 네. 그런 입장에서 보니까 좀 더 길어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홍 전 의원님? 뭐 선거구는 여야 또 각 정당의 아주 첨예한 부분이기 때문에 네. 쉽게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2016년도에 이 선거구 획정을 1년 전에 국회에서 하기로 입법이 되어 있는데 이 입법이 늦어지는 거에 대해서 헌법소원이 한 번 있었어요. 예. 근데 헌법재판관들이 어떻게 판단을 했냐면 이 사항을 고의적인 입법 지체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판결을 내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국회의원 입장에서는 헌법재판소에서도 이렇게 늑장 통과를 시키는 것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 익스큐즈를 해준 거거든요. 용인을 해준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입법적인 제약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최대한 본인들에게도 별로 불리하지 않고 국회 현역 의원들에게 불리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뭐 최대한 뭐 늦춰서 통과시키는 그런 사례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만약에 2016년도에 헌법재판소에서 이런 입법 지체에 대해서 헌법소원에 대해 기각시키지 않고 이것은 굉장히 큰 문제다라고 만약에 판결을 내렸으면은 이런 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그 점은 좀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국회의원들이 법정 시한을 넘기면은 불이익을 주는 방향으로 뭔가 제도를 마련하면은 그러면은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데 네. 그 구간에 대해서는 황 전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뭐 엄밀히 따지면 국회의원들 법을 지키지 않았으니까 법을 지키지 못한 국회의원들은 다 쫓아내야 되는 것이죠. 예, 얘가 그렇게 되나요? 네네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쨌거나
이게 부득이한 사안으로 헌법재판소에서도 이 입법 지체에 대해서 네. 또 어쩔 수 없다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선거구 획정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지금 1년 그렇죠. 전에 하기로 돼 있는데 만약에 이제 그것을 지키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키지 않았을 때에 그들에게 페널티를 주겠다라고 예. 하면은 그 페널티를 주는 것도 법으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국회의원들이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분들이 만들겠습니까? 자기 스스로 올가매는 짓을 안 하겠죠. 그렇다고 하면은 저는 이런 생각이 있어요. 만약에 국회가 1년 전에 법으로 정해놨는데 그것을 1년 전에 결정하지 않으면 현 선거구를 그대로 다음에 가져간다라고 아예 못을 박아놓는 거예요. 그거는 뭐 페널티를 주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1년 전에 결정하지 않으면 다음 국회에서 다음에 지역구는 그대로 간다 하든가 아니면은 1년 전에 만들어 놓지 않으면 그다음부터 이 선거구 획정은 다른 단체가 임의적으로 정할 수 있다. 뭐 이렇게 해놓으면은 국회의원들이 어떻게든 빨리 좀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않을까 하는 그러니까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선거제 개편을 국회에 맡기지 말고 그러니까 외부에 네. 어떤 그 중립적인 국회 밖에 전문가 그룹에게 맡기는 선거법 개정안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황 전 의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은 이제 그러한 국민적 요구 예. 또 정치권에서도 그럴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2015년도에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두기로다가 결정을 내린 거예요. 네. 그런데 그래서 선거구 획정위의 안을 굉장히 존중하는 형태로 가고 있는데 선거구 획정위가 국회에 안을 제출하면 국회에서는 단 한 번만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돼 있어요. 만약에 이 단 한 번의 거부권을 여야가 합의하지 못하면 결국은 그것이 다시 선거구 획정위로 돌아가게 되거든요. 원안이. 네. 그렇게 되면 선거구 획정위의 안대로 결정이 되는 거죠. 이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정당에 가입한 사람은 획정위원이 될 수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이 법률가라든지 또 학계에 계신 교수님들 위주로다가 구성이 되는 편이거든요. 이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구성할 때 국회의장이 이제 구성을 하게 되는데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의 의견을 들어서 구성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선거구 획정위원회에 이미 각 교섭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개진할 수 있는 전문가들을 포진시키거든요. 제 경험으로도 이 선거구 획정위원회에 우리 입장을 대변하는 획정위원이 누구다라는 것을 저도 이 선거구 획정과 관련된 굉장히 여러 가지 논란 속에 있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어요. 그렇게 있기 때문에 사실은 선거구 획정위원회 안을 거부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입법안만 만들어내면은 저는 충분히 객관성과 그다음에 입법 지체를 막을 수 있다. 예. 충분한 개혁안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런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국민들께서 문제 제기를 하니까 좀 더 문제 제기가 있는 것을 발전시키고 변화시키기 위한 예. 그런 진전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선거구 획정위원회의 입장을 확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입법 거부권을 삭제하는 그런 안을 만들면 되는 거예요.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도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예. 그러니까 그분들이 지역의 사정에 대해 잘 모르잖아요. 그 지금과 같이 모르고 단순히 인구나 이런 것들을 갖고 하다 보니까 철원부터 시작해가지고 고성 속초까지 다 묶어놓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이게 앞으로 이제 수도권으로 인구가 집중되고 대도시의 인구가 집중되는 현상들은 계속 나타날 거란 말이죠. 그리고 지방 이제 농어촌 도시들은 계속해서 인구가 줄어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면 중앙에 앉아가지고 그냥 인구만 가지고 그냥 야 이게 몇 명이니까 이게 다 묶고 그럼 한 8개, 9개 되는 시군을 다 묶어놓는다든가 이러면은 국회가 거기 이제 국회의원이 내가 거기 당사자라고 하면은 그걸 받아들이기가 쉽겠냐는 거죠. 그렇다 그래서 모든 의견들이나 상황이나 정책성 지역의 문제점을 다 받아가지고 그것을 정리해가지고 지역구를 획정하다 보면 이게 또 하세월이 될 가능성도 많습니다. 아니, 교수님께서 획정위원회도 못 믿겠다 하시면 예. 그러면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될지 결국은 또 국회의원 손에 맡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획정위원회의 전권을 만약에 부여하는 형태가 되면 저도 늘 아쉽게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 전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수도권 중심화되고 지방 소멸의 문제가 가속화되고 있는데 이 문제를 거국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노력들이 굉장히 약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선거구 획정에 있어서도 이미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인식하고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해야 되는데 선거구 획정위원들을 구성할 때 예. 지방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사람들 선거구 획정위원회에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앞서서도 말씀드렸듯이 국회의장이 지금 11명 이내에서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고 지금 9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9명 중에 선관위 사무차장 당연직 형태로 들어가고 나머지 8명이 학계, 법조계 이런 전문가들을 시민단체가 들어가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 중에 지방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사람들을 꼭 집어넣게끔 각 정당을 압박하면 되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한다 보면은 획정에 있어서 지방의 의석수가 축소되지 않고 오히려 수도권에 과밀화되어 있는 작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단지 하나만 생기면 국회의원 한 석 늘어나는 그런 이런 불합리함을 예. 좀 해소하는 방안으로 가야 된다고 봐야죠. 지역구 획정위원회 위원들을 좀 늘리는 건 어떻습니까? 한 20, 30명으로 늘려도 되고요. 그렇게 그리고 많이요? 이번에 지역구 획정위원회가 지금 예. 처음부터 고성 속초까지를 결정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만약에 그것을 그냥 받아들였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 이 지역의 의견들을 듣는 거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9명인데 그거 말고 좀 늘려가지고 폭넓게 해도 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굳이 꼭 9명이 돼야 되나요? 이게 획정이 원한 대로만 뭔가 받아들이면 큰일 날 뻔했잖아요. 이번에도 우리 같은 그러니까요. 경우에 그래서. 사실은 6개 시군을 묶은 공룡 선거구 생겨날 뻔했죠. 거기에 서울 면적의 8배에 달하는 이런 거대 정말 선거구가 탄생할 뻔했는데 원한 대로 받아들였으면. 근데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예. 보니까 16, 17대부터 선거구가 계속 바뀌어 왔어요. 예. 횡성, 홍천부터 시작해서 원주도 이제 뭐 붙었다 떨어졌다, 춘천도 나눠졌다 붙였다. 지금 계속 그래 왔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앞으로 계속 이럴 가능성은 많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역의 인사가 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선거구 획정위원회에 들어가 있으면은 강원도가 지금 어떤 상황이고 정체성이 어떻고 하는 것들을 얘기할 수는 있잖아요. 그럼 뭐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 듭니다. 이거 어쨌든 현행 선거구도 이상하기는 뭐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상하긴 정말 이상한데 예. 살펴보니까 21대 총선에서 춘천, 철원, 화천, 양구 갑을 기형적인 초대형 선거구 나왔고요. 황 전 의원님 아주 잘하실 것 같아요. 홍천만 보더라도 이 15대부터 19대 총선까지는 홍천 횡성으로 이렇게 유지가 되다가 20대 총선에서는 홍천, 철원, 화천, 양구, 인제로 선거구가 조정이 됐고요. 21대 총선에서는 홍천, 횡성, 영월, 평창 선거구로 다시 조정이 됐습니다. 지방은 인구가 빠르게 줄어드는데 인구수 기준으로 선거구를 획정하다 보니까 행정구역이라든가 뭐 교통, 정서 이런 지역 대표성을 보장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을 하거든요. 교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인구수대로만 선거구수를 획정하다 보니까 선거구가 기형적으로 나타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는 항상 얘기해 왔잖아요. 면적도 좀 포함시키자. 10%라도. 그럼 이제 면적을 좀 보고 이게 너무 넓으면 인구가 좀 10% 줄어들더라도 한 지역으로 인정해 주자 이런 거거든요.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강원도 지역 인구는 계속 줄어들 겁니다. 그러면 국회의원 수도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결국 동해안 전체에 국회의원 1명이 나올지도 몰라요. 그러면 강원도 전체에 국회의원 3명만 나오게 되잖아요. 뭐 원주권, 뭐 춘천권, 그다음에 영동권 동해안권. 이렇게. 예. 그러면 도대체 강원도의 대표가 대표성이 있느냐는 것, 그리고 강원도의 발전이나 강원도의 정책, 이건 또 국가에 누구에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대표성이라는 것도 없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좀 고민을 할 필요는 있겠지만은 그래도 대표성을 가진 인사가 좀 국회에 진출해가지고 결국 지역 발전, 국가 발전에 좀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건데 지금 영동 지역하고 영수하고 붙어 있는 지역도 선거구가 많잖아요. 이런 지역들은 정서가 완전히 달라요. 태백산맥 오늘도 보면 기온도 다르고요. 사람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달라요. 근데 그걸 다 지금 합쳐놨단 말이죠. 그러면 대표 국회의원 입장에서는 도대체 어느 지역에 어떻게 어떤 정책을 펴야 될지 공약도 만들기가 어려워져요. 전부 다 상충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은 좀 우리가 선거구 획정할 때 충분히 지역의 여론을 반영해야 된다. 예. 예. 면적에 비례해서 선거구를 한번 획정해 보자는 말씀도 주셨는데 황 전 의원님은 어떤 의견 주시겠습니까? 이 지금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가지고 제가 국회의원 시절에 헌법소원을 냈어요. 아, 예. 헌법소원을 냈고, 그러니까
이제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거구 획정위에서 소위 말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룡 선거구라는 말이 나온 게 그때가 처음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당사자인 저로서는 이거는 분명히 인구만으로서 표의 등가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은 이 지역을 여러 개 가지고 있고 면적도 높고 그리고 교통이라든지 문화적 여러 가지 이타성이라든지 이런 것들 복합해서 지역구를 만들면 안 된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지역 주민의 행복권을 침해하는 것이다라는 논리로 헌법소원을 했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역시 기각했어요. 예.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기각을 해서 제가 굉장히 통탄해했는데 그래서 결국 이제 공룡 선거구가 탄생하게 된 것이죠. 현재로 봤을 때는 인구 기준에 따른 선거구 획정이 지금 3번에 걸쳐서 바뀐 거예요. 첫 번째는 4대 1, 최소 최대가 4대 1을 넘지 말아야 된다고 네. 했기 때문에 사실은 군 단위에서도 한 개 자치단체가 한 개 국회의원을 뽑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것이 최대 최소 3대 1로 바뀌고 그리고 그것이 진짜 다시 2대 1로 최대 최소가 바뀌면서 도시 중심의 국회의원 선거구가 획정될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예. 그래서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눈의 얘기를 했는데 뭐 헌법재판소에 계신 분들도 다 수도권 계신 분들은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죠. 지방의 목소리에 전혀 귀 기울이지 않고 공감 능력이 좀 떨어진다고 보는 것이죠. 뭐 지금 이런 방송을 듣고 계시면 굉장히 너무 자기들 욕한다고 할 텐데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문제 제기를 해야 된다고 예. 봐요. 그래서 그리고 제가 이번 국회에서 이런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한 국회의원들이 노력이 있었는가를 한번 입법 자료를 통해서 좀 살펴봤어요. 살펴봤더니 우리 강원도의 허영 의원님이 이 입법 개정안을 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다소 이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안을 냈는데 이것이 입법 제안만 해놓고 단 한 번도 회의에서 논의가 되질 않았어요. 결국은 뭐 아주 그냥 껍데기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국회에서도 이러한 지역 소멸의 문제, 또 이 면적의 문제, 자치단체 수의 문제들을 다 다뤄서 입법을 한다면 그 입법이 여러 가지 국민들의 행복 주권이라든지 지방 소멸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의 점을 해결할 수 있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안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 헌법재판소도 잘못됐다고 말하기 어렵다. 저는 이런 판단이 들어요. 그래서 국회에서 정말로 우리나라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수도권 중심화되고 지방 소멸되고 또 지방이 약화되고 하는 점에 공감을 느낀다고 한다면 당장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부분에서라도 물꼬를 좀 터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이제 뭐 인구대로 만약에 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인구가 300만 이상 되는 지역은 뭐 투표 인단을 예를 들어서 뭐 지금 뭐 13만 6천원 얼마지만은 뭐 한 20만 원으로 한다, 20만 명으로 한다든가 그다음에 이제 뭐 농어촌 이런 도시들 같은 경우에 인구가 뭐 예를 들어서 전체 인구가 20만이 아래다 그러면 그거는 뭐 한 10만이나 15만으로 한다든가 좀 이렇게 규정 우리 세금 내잖아요. 예. 구간을 가지고 그것처럼 우리가 이제 이 지역구를 정할 때도 그런 구간들을 가지고 좀 이제 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야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에도 좀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수도권이잖아요. 서울하고 경기다가 전체 국회의원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데 아니 거기서 우리가 지방 농어촌 문제를 얘기한들 이해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저는 이제 우리도 인구의 구간을 둬 가지고 국회의원을 설정하는 문제, 이게 면적이 문제다고 하면은 예. 그런 것들을 좀 우리가 좀 국회가 논의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오늘은 선관위 획정 문제 원인과 해결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봤는데요. 두 분 다 못다하신 말씀 있으실 것 같아요. 황 전 의원님부터 정리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선거구가 획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거구 획정이 굉장히 아쉽게 느껴지고요. 어쨌든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저는 선거구 획정도 지방을 살리는 방향으로 다시금 논의되는 그런 게 필요하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자기만 되는 것에 대한 목표를 갖추지 말고 정말로 전국적으로 그리고 범국가적으로 지금의 문제점이 뭐가 문제인지 이런 측면들도 선거구 획정에서부터 좀 함께 담아내는 노력들이 좀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보는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교수님. 저는 뭐 선거구 획정하는 문제는 지금 우리가 이제 앞에서 많이 얘기했는데 결국은
본인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법을 안 지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만약 그때까지 결정 못하면 그 이전에 했던 선거구를 그냥 확정하는 것, 획정하는 것으로 가야 되고요. 저는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소선거구제보다는 중선거구제나 이런 것들이 더 어울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면 지금 인구 때문에 나타나는 농어촌의 문제가 좀 해소되지 않을까. 좀 예. 뜬금없지만 가끔 그런 생각도 합니다. 예. 예. 황 전 의원님의 오늘 이슈워드는 무엇입니까? 이런 말씀을 방송에서 해도 되는지 솔직히 고민은 좀 했는데요. 예. 솔직하게 좀 표현을 하고 싶어요. 예. 엿장수 맘대로. 엿장수 맘대로. 네, 선거구 획정도 맘대로. 예. 그리고 획정 시기도 맘대로. 이런 식의 국회의원들의 태도를 보면서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예. 너들 마음대로 할 거 다 해라. 예. 라고 비난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마음을 좀 제대로 먹으면 될 텐데. 교수님 이슈워드. 저는 자기 모순, 자기 자가당착 뭐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기 모순. 스스로가 자기가 자기의 유리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자꾸 모든 것들을 변화시키는 것들. 이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 이게 비유가 저도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선수들이 운동장에서 경기하는데 이게 운동장이 정해지지 않은데 선수부터 먼저 정해주고 선수들한테 규칙 정하라고 해놓으면 공정한 경기가 펼쳐질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관중들이 굉장히 황당하고 또 혼란스럽지 않겠습니까? 늑장 선거구 획정은 이게 명백한 참정권 침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말도 안 되는 선거구 획정 제도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반드시 개선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황영철 전 국회의원, 김영식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3월 6일 수요일에 보내드린 생방송 더 인사이드.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